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되시죠? 걱정 마세요. 전기 먹는 하마 에어 컴프레서만 잡으면 고민 해결. 운용 중인 장비에 간단히 설치해 혁신적 에너지 절감 실현. 에어 컴프레서 펌프 에너지 절감 제어 장치 두텍 VSD 플러스. 혁신을 위한 행동 두텍 이노베이션.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뭘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 없다.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면 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자신의 비례대표 출마설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에 애초 당 비대위원장은 맞되 직접 총선 출마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을 4차례 지낸 경력을 갖고 있죠. 이런 언급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에 출마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표의 햇볕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야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발언, 그리고 그 이후 당내외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김 대표와 김종인 대표 영입 인사에 대한 비판 발언들과 시기적으로 중첩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이번 발언은 더민주 역학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겁니다. 그가 비례대표 출마를 하면 총선 이후 더민주의 당내 파워 게임은 어떻게 될까요? 무능하거나 문제가 있어 탈락한 사람이냐, 아니면 패권과 싸우다 희생된 사람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탈락자 영입 여부와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컷오프에서 탈락한 이들을 국민의당이 영입하게 되면 결국 이삭줍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 현실을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력도 중요한데요. 세력 확장과 이삭줍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것, 이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마 고민일 겁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란 양자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이도 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부활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이어야 한다. 최근 국민의당에 합류한 정동영 전 장관이 개성공단 부활의 선봉에 서겠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결국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런 정체성의 문제는 야당의 적통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야당의 적통성 매우 중요합니다만 야권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야권 전체로 보면 중요합니다. 야권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층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중도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그래서 야당의 적통성에만 매달릴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도 양자택 1이 아닌 양자택 2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전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다시 연결됐네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아니, 뭐, 전화 연결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는 거죠, 뭐. 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이에요. 어제 예.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 충격에 대응할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견고하다라고 얘기했죠. 예. 근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IMF 전에도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 간담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편이고 올해는 3.1%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1%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는 희망사항이겠죠. 어쨌든 그 유 부총리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 채무가 GDP의 38.5%로 주요국 중 가장 낮고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맞는 소리 같고요. 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670억 달러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고 단기 외채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외부 충격 대비 대응 역량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 부총리는 그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북한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도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친 영향은 없다. 그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경제는 심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연하죠.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또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규제 완화로 신규 설립이 늘어났지만 석유 제품 판매량은 증가하지 않아서 경영난에 빠진 주유소. 이 주유소들이 문 닫는 곳이 그래서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유업계에서는요. 휴업 주유소의 신속한 폐업과 업종 전환을 돕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그 주유소는 12,180곳, 전체 등록 주유소의 한 95.7% 정도 되고요. 전체 등록업체 4% 정도에 해당하는 538곳은 휴업 중이고, 이렇게 지난 1년간 또 폐업한 주유소도 307곳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규제를 완화하자 그 신규 설립 주유소는 크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저유가다 보니까 더구나 그 유류세 문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경쟁은 치열한데 적자 주유소가 늘어나는 것이죠. 예. 지금 더군다나 알뜰 주유소나 대형마트 주유소 등 주유소 간 가격 경쟁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쟁은 한층 심화가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그 휴업하고 폐업하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업계에서 이제 만약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시설물 철거 비용하고 토양 복원 비용이 무려 주유소 한 개당 1억 5천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휴업 중인 주유소가 그 계속 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업자들한테 임대돼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현재 대안은 뭐 지금 국회가 2년 전에 만든 그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아직 강간무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항들 정부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이 VR, 버추얼 리얼리티죠. 그러니까 네, 이 가상현실 기업 예. 이 오큘러스하고 사업 제휴를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갔는데 여기 저커버그가 출연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저커버그가 깜짝 출연해서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이 삼성전자 공개 행사 슬로건이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갤럭시 S7을 소개하는 건데 사실상 내용은 그 VR,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가상현실에 온통 콘텐츠가 다 채워졌다라고 하고요. 뭐 이번에 새로 만든 VR 촬영기구 기어 360도 공개하면서 360도로 촬영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페이스북이 손을 잡고 VR 기업인 오큘러스와 함께 정말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될 것 같다라는 기업들의 예측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VR은 지금 4군데가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과 애플. 근데 페이스북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손을 잡게 되니까 사업 구조는 다시 재편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삼성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와 VR이 결합하면은 대단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라는 하드웨어 잘 만드는 회사랑 같이 손잡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 뭐 이렇게 발표했네요. 예.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전국 2,900여 개 동네 슈퍼가 오는 28일까지 라면, 즉석밥과 같은 90여 개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거 중요하죠. 네. 예, 그렇죠. 이게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이게 바로 이제 오는 28일까지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서 축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슈퍼마켓, 이발소, 꽃집, 목욕탕, 컴퓨터 판매점, 주유소 학원 다 할인 판매한다는데요. 요거 어디서 알아보셔야 되냐면요. 그 네이버에 보면 오른쪽에 소상공인 축제라고 딱 링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뭐가 어디에서 이거를 50% 할인하나 이거 찾으실 수 있고요. 또 이게 소상공인 응원 메시지 등 SNS 이벤트가 있다니까 거기 참여 가게 가서 사진 찍고 인증샷을 올리면은 또 추첨을 통해서 3천여 명에게 경품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겸사겸사 물건도 싸게 구입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같은 경기 안 좋을 때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죠.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체육단체 통합이 해결책을 찾는 모양이에요. 예. 그죠? 예. 3월 2일 날 발기인 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문체육회, 대한체육회,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을 하는 이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고 있죠. 이 통합체육회 발기인 총회가 3월 2일 다시 열립니다. 지난 15일에 발기인 총회를 열긴 열었지만 이 체육회 쪽에서 반발하면서 발기인 6명이 불참했고요. 무산됐었거든요. 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대한체육회가 통합을 다시 확인하면서 발기인 11명이 모두 참석하는 이 발기인 총회 개최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이 체육회,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죠. 이기흥 대한체육회 통합추진회 위원장이 그동안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셨던 분인데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이 단체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이 이기흥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수영연맹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수영연맹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 고개 숙여서 사과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수영연맹에서는 이 최근에 아주 그 개탄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 돈을 받고 국가대표 선발해주고 또 이 대표 선수들 훈련 장소를 옮기면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 이런 비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각도로 해먹었네요. 예, 그렇죠. 이거 자,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 말이에요. 월드컵 파이널 출전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어제 이상화 선수가 이 월드컵 파이널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이유는 무릎 부상 때문입니다. 이상화 선수가 현재 좀 무리를 하게 되면 이 무릎에 물이 차고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무릎 보호 차원에서 파이널 출전을 포기한 건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수술하지 않고 몸을 관리하는 쪽으로 이런 방향을 튼 거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좀 빨리 완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최경주 선수가 리우올림픽 남자 골프 감독으로 선임이 됐는데, 근데요. 예. 요번에 PGA에서 활약하는 걸 보니까 이 감독이 아니라 선수로 출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감독을 벌써, 예. 이 골프협회가 너무 일찍 감독을 좀 선임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건널고면 안 돼요. 예. 예. 이 최경주 선수가 올 시즌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PGA 투어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서 공동 5위를 기록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성적까지 포함해서 올 시즌의 PGA 투어에서 이제 벌써 두 차례나 톱 10에 이름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서 최경주 선수의 세계 랭킹이 102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림픽은 세계 랭킹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별로 일단 기본적으로 2명까지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 안병훈 선수가 28위, 김경태 선수가 72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경주 선수가 현재로서는 우리 선수 가운데서는 세계 랭킹이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앞으로 남은 대회의 성적이 좋아서 세계 랭킹이 올라가게 되면은 선수 출전 자격을 얻게 되는데 최경주 선수 제가 보기에는 감독보다는 선수 출전으로 좀 욕심을 낼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렇게 돼야죠. 자,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종합성적 2위 올랐다고 하는데 요새 이렇게 좋은 성적들이 계속 나와요. 이 동계올림픽 종목에서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효과라고도 볼 수가 글쎄요, 있겠죠. 그런가 봐요. 예, 관심 갖고 투자하니까 이제 예. 성과가 나오는데 예. 이 노르웨이 릴레암메르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이 종합성적 2위에 올랐습니다. 이 금메달 10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인데요. 이 노르웨이의 아버지 또 한국인 어머니를 둔 김마그너스 선수가 이 스키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고요.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전체 6종목이거든요. 여기에서 무려 5개의 금메달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리고 앞으로 국내 프로 선수들이 말이에요. 예. 도핑 테스트에서 3번 적발되면 영구 제명되는 모양이죠? 예, 뒤늦었지만 좀 반가운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프로 선수들에 대한 도핑 검사가 의무화됐거든요. 그러니까 3번 적발이 되면 앞으로는 영구 제명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각 연맹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도핑 검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프로 선수들도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도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프로 선수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핑 테스트에서 3번 적발되면은 영구 제명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다, 경보다. 이런 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죠? 그럴 땐 야외 활동으로 잡힌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공기 흡입을 실내 순환 모드로 해주세요. 차량은 주기적인 실내 세차와 필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금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셨다면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물과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맑은 공기 더 가까이, 미세먼지는 저 멀리.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 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아몬드.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6년 2월 24일부터 킨텍스 본 행사는 이상 네트워크스가 주최합니다. 경양 하우징 페어. 포르덴트 접착 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 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자산관리에 세제 혜택까지 이사하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절세형 맞는 계좌로 이사하라. 증권사와 이사하라. 투자 전문가와 함께라 더욱 든든한 증권사와 이사하라. 금융투자협회 이사.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이, 힐스테이트, 더샵 브랜드 아파트를 하나에. 쇼핑, 문화, 교육을 한 번에. 한강과 호수공원을 한눈에. 킨텍스역 원시티. 단지 앞 GTX 킨텍스역 계획까지.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만드는 2194세대 주거 대작. 킨텍스역 원시티. 3월 분양 예정. 1644-1331. 형, 이 차가 말이야 냄새 안 나? 근데 역시 남자한테는 차가 있지 않나? 향으로만 덮지 않고 진짜 차 안의 냄새를 없애주니까. 나만 모르는 내 차 냄새엔 데브리즈 차량용. 8시 31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동북지역 성북구 내부순환로가 종암분기점과 성동분기점 양방향 이틀째 전면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종암분기점 부근 많이 밀리다 보니까 확실히 어제의 그 악몽 같은 경험 때문인지 오늘은 좀 종암분기점을 피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덜한 정체인데요. 종암사거리 이전부터 고려대학교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동서문로와 고산자로가 영향을 받습니다. 동서문로 이른 아침 시간부터 차가 많더니 기름교 사거리 부근 속도가 뚝 떨어지면서 성신여대를 지나 성북구청 쪽으로 더디게 통과합니다. 정릉로도 정릉나들목 지나는데 밀리고 있고요. 아리랑 고개 쪽으로 합류하시는 길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고산자로는 홍파초등학교에서 제기사거리를 지나 경동시장 가는 길 시속 20-30km 내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서울시가 안전 문제로 인해 성북구 기름램프에서 성동구 사근램프 7.5km 구간을 통제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쪽에 이용하는 차량들이 한두 대도 아닌데 그거를 갑작스럽게 그렇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렇게 딱 막아놓고 오늘 아침에만 봐도 이용하는 차량들이 다른 데로 다 빠져가지고 지금 저희 이쪽 사단까지 피해가 오는데 지금 그렇게 막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운전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냥 좀 불편사항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영업하는 그 택시 입장으로서는 손님을 모시고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차가 이제 복잡한 길을 이제 시내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님들한테도 이제 불편이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빨리 소통이 돼야 좋겠죠. 그건 별다른 길이 있겠어요, 여기. 갑자기 그러니까 국민으로서는 황당하긴 한데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국민들로는 따라야죠. 어떡하겠어요. 위험하다고 하니까. 엄청 답답하고 불편함이 엄청 크겠죠. 사전에 미리 조치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닥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행정들이 닥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럼 당연히 막아야죠. 막아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누구든지 좌우지간 피해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막혔다 그래서 위험한데 그냥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죠.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막고 위험한데 돌아가 다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혜택을 좀 줘야 되겠죠. 기름값을 보조를 좀 해준다든가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 조사를 해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예, 지금 내부순환로 폐쇄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한 달간 양 방향이 통행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저는 참 서울시가 이번 일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이 관청들을 칭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단성 있게 조치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그 문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도로시설과 송상영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송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상영입니다. 예. 자, 일단은 도로에 어떤 결함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2월 17일 날 해빙기 시설물 점검을 했습니다. 예. 점검 중에 정릉촌 국가교 내부를 보니 텐던 PC 강선을 연결한 보호관이 절단이 돼가지고 바닥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국토부 산하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긴급 점검을 요청을 해가지고요. 진행을 하는데 그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텐던 외에 다른 관로도 일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통제를 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내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엔 콘크리트 상판을 아주 굵은 케이블로 연결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몇 가닥씩. 근데 그 중에서 케이블 하나가 끊어졌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 케이블이 그러니까 20가닥이 있는데 20가닥이 직경이 10cm짜리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파단이 된 거죠. 20개 중에서 하나가 파단이 된 거죠. 20개 중에 하나가. 예.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요. 이게 2달 전에 점검했을 때는 괜찮았다 그러죠? 예, 그 부분은 정밀 점검을 그러니까 작년 5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이 전문 기관에다가 서울시 의뢰가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점검 결과에는 그 부분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었죠. 그렇다면 이게 갑자기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그 안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 가면 계속 진동해서 움직이거든요. 그 케이블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15개 텐던 하나에 15개 강연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면 동시에 끊어지는 게 아니고 부식이 되면서 몇 개씩 끊어졌다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끊어지면서 이제 파산이 일어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까만 폴리에틸렌 튜브로 보호관이 있기 때문에 그 파단이 딱 절단이 되기 전에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에 PVC로 쌓여 있어서 그게 안에 이렇게 끊어졌는지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끊어진 절단면을 보면은 녹슬어서 끊어진 건 확실합니까? 현재 보면은 녹슬은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제
그 원인에 대한 그런 조사는 그 지금 국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현재 그 원인 조사라든가 그 파다 원인을 해가지고 보강 대응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제가 왜 이걸 자꾸 여쭤보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런 그 텐던 뭐라 그러셨죠? 그 텐던. 예, 텐던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그 굵은 케이블 이거의 수명이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부순환도로는 이게 그 20년 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30년 간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부실 시공의 어떤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판단될 걸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얘기인데 지금 통제 구간이 기름에서 저 끝까지죠? 사근 램프니까 끝이죠, 뭐 사실. 예. 그죠? 7.5km 기관이 기름에서 통제가 들어있죠. 예. 양방향이죠, 그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뭐 지하철도 증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게 한 달 걸리면 이게 그럼 내부순환도로 한 달 후에는 다시 다닐 수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하는 방법은 현재 차량을 빨리 그 통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수 보강 공사도 중요하죠. 원인 분석까지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의 하부가 하천이에요. 거기가 소하천이 있는데 하천 바닥에서 임시 교각을 설치해가지고 그 상판의 무게를 갖다 지지해주는 그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들이 한 달 내에 하려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쳐주면은 상부에 차량이 통행을 해도 그 강선이 견뎠던 힘을 가설 교각이 받쳐주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능한 최대한 그 작업을 빨리 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받침대를 하나 더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 얘기군요. 현재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가 한 군데는 60m, 하나는 50m, 두 개의 스판이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강제 기둥 울림실을 만들어가지고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은 차량이 통행해도 안전이 확보되는 걸로 지금 전문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안전을 위해서 그 발빠른 조치를 한 거는 정말 이번에 아주 잘한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불편은 제가 사실은 그거 자주 이용하거든요. 거기를. 저도 그래서 무지개 불편은 한데 어쨌든 자, 그 지금 대중교통 증편 아까 지하철하고 버스 이거 하면은 조금 어떻게 그 해당 구간의 도로 혼잡이 좀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철이나 이 버스를 정차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하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이제 개통할 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일부 잘못 오시는 시민들이 그 구간에서 이제 오랫동안 정체를 했는데 현재는 동부 간선도로라든가 북부 간선도로 이 부분으로 우회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다소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문제는 뭐냐면 다른 도로의 안전도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그 다른 도로의 안전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사 주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한 3년 주기로 전문 진단기관에서 하고 또 정밀 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봄에 서울시 산하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자체 점검을 하다가 케이블이 파산되면서 발견한 겁니다. 어쨌든 참 큰일 날 뻔한 거를 미리 발견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9958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텐더는 의학 용어로 인대, 그러니까 힘줄이란 뜻입니다. 라는 보충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아주 이해가 확 들어올 겁니다. 아, 이게 결국 상판과 상판을 이어주는 힘줄 같은 것이 하나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어쨌든 해빙기일 뿐만이 아니고, 일단 저는 원인을 잘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이게 부실 시공에 의한 것이라든지,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하셔야 되고, 다른 부분은 어떤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서 이번처럼 발빠른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도로시설과 송상영 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날 찾아뵙는 코너죠. 이것이 여론이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논의가 준 건 확실합니다. 이 시청률을 봐도 좀 그런데요. 하지만 여전히 북한 도발에 관심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일 북한이 3월과 4월에 추가적인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런 부분 굉장히 깊게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와 선거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북한 문제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관련이 있죠. 지금도 보면 이제 여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테러 방지법 등의 이제 통과들 지연되고 있는 상황들 얘기하고 네. 있고요. 또 야당은 오히려 여당이 이제 안보 위기 조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지금 이것이 이제 선거용이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 목소리들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내면서 이미 사실 선거의 주요한 소재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예.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일단은 보긴 해야죠. 일단은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 여론조사로 확인된 게 있나요? 일단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이 북풍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를 물었는데 61.6%, 60% 이상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들이 있었고요. 네.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지난주에 모아서 평균을 낸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것이 네. 이제 16일부터 18일까지 조사된 건데 휴대전화로 전국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예. 응답률은 23%였는데요.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면 되게 높네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휴대전화였기 때문에 네. 자세한 것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의 혼란들 얘기들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긍정평가가 41%, 2주 전에 설 전에 비해서 41%에서 43%로 올랐고요.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응답은 부정평가죠. 48%에서 46%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응답은 올라가고 못한다는 응답은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이제 추세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것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여당이 내부에 혼선들이 많이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9%에서 42%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땐 그 이면에는 어쨌든 북한의 도발 그로 인한 이제 안보 국면이 일정 부분 만들어진 측면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과 여당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여당의 지지율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지지율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맞습니다. 이제 이 안보 이슈 발생하게 되면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 국민들에게 어쨌든 안정 희구 성향이 좀 강화되면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류가 조성되는 것은 뭐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당에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것이 이제 약화된 측면들은 있거든요. 가령 이제 많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그것이 이제 보수층의 결집도를 크게 높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도층의 결집 효과 이것이 이제 또 제약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소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건 맞습니다. 공간인데요. 그런데 이 안보 이슈, 북한 도발 이슈가 사실은 메인 뉴스로 자리를 잡게 되면 야당에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이른바 정권 심판론 이 프레임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확산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협소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칼이나 또 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권 심판론, 정부 여당 견제론의 그 예봉이 상당히 무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거 자체로 사실 야당의 공세가 약화되니까 여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지난번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거기에서 경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결국 그게 야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 프레임을 경제 프레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긴 한데 이제 역풍이 이제 불 수도 있을 것이다. 되는 것인데요. 보면은 지난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 안보 이슈가 경제 이슈로 전환이 될 때 이것이 이제 정부 여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하. 예.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북한의 도발 이 있고 그냥 안보 이슈로 끝나게 되면 이제 여당에게 사실은 이제 유리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경제 이슈로 전환될 때 그러니까 보면은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민들은 두려움을 갖고 불안하긴 한데요. 그것이 이제 막연한 수준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의 실제적인 재산적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경우 또는 그런 우려가 커질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로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후자 쪽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 투자 인구도 많아지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줄이게 되면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제에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실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이제 2010년 지방선거 때인데요. 여기 지방선거 폭침 맞습니다. 3월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죠. 5월 20일에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에 이제 전쟁기념관 그렇습니다. 장소도 전쟁기념관에 가서 이제 북한에 대해 소행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5.24 조치입니다. 많이 이제 얘기되었던. 그런데 다음 날인 5월 25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 하루에 29조 원이 날아갔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안보 이슈의 경제 이슈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5월 25일이 언제면 선거 바로 일주일 정도 전이었던 거예요. 6.2 지방선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야권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는 프레임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면에 이런 이제 경제 이슈들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어쨌든 영향을 주었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실질적인 손실로 가면 그래서 이제 이 안보 이슈가 경제 이슈로 전환될 때 이제 역풍이 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면 북한이 만일 이런 경우 제가 궁금한 게 북한이 만일 추가 도발을 하잖아요. 그죠? 추가 도발을 하고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주가가 또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 가지 그것은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개인적인 따라서 분산돼서 효과를 나타내겠죠. 안보 이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안보 보수층에는 이제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만은 또 그것이 야권 성향층이라든가 또 진보 성향층 또 경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에서는 또 다르게 하는 것으로 분산될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도발이 있게 될 경우 상당히 어쨌든 이것이 경제 이슈로 전환되다 하더라도 그 추가 도발 자체가 경제적 피해에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위협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안보에도 반응한 측면도 있어서 이제 분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실질적인 피해로 받아들이냐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역풍이 부는 것은 이제 경제 이슈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일단은 정부 여당이
안보 위기에 부실하게 대응할 때,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도 사실은 이제 역풍이 불 수는 있겠죠. 네, 뭐 과거에 그런 사례는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제 역풍이 불 수 있는 사안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느껴질 때, 이때는 국민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 이제 습득 수준 상당히 높아졌고 비판 의식도 커졌는데요. 예를 들면 예, 이것이 이제 과거에도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총선, 16대 총선이죠. 6.15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여당이 참패했죠, 당시에. 네, 여당이 이제 졌죠. 새천년 민주당이 졌죠. 여당이었는데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제 제1당이 되고 승리했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4.13 총선이었는데 4일 전에 6.15 정상회담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봐도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발표를 당겨서 했구나. 사실 선거 이후에 이제 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월 15일 정상회담이고 총선은 4월 13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반대 진영에 오히려 결집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이 이제 승리하지 못하고 야당이 승리하는 이제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정부 대응이 이제 부실하게 될 때 또 인위적으로 활용될 때 또 이 안보 이슈가 경제 이슈로 경제 상황 악화로 전환될 때 이럴 때는 이제 반대 바람이 불 수 있는 측면은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요소. 이거 사실은 속이 뻔히 보인다. 우리가 조금 좋은 편으로 하면 속이 투명하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투명성은 그런 데 있으면 안 돼요. 네. 예. 요즘에 미디어들이 많이 발달되고 해서 사실은 요즘에 정치권에서 기획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정치 기획이. 왜냐하면 작은 뭐를 하나 행보하더라도 그것에 몇 단계 앞에 이제 의도까지 다 분석을 해서 언론에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SNS. 그렇습니다. 굉장히 발달하고. 예. 예전에는 이제 어떤 신문 등의 올드 미디어만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그런 정치 기획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활용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게 많이 없어진 측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 뭐 일반 미디어에서도 사실 뭐 종편이라는 하루 종일 정치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정치 얘기만 하니까 사실 뭐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정치적 식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북한 문제 앞으로 우리 총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지금 창밖에는 최소한도 상암동은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이후에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마지막 추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